러시아를 약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상대하다가 사소한 전술적인 어떤 패배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 승리, 러시아군의 비교적 경미한 전술적 패배를 상당히 크게 보도해서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능력이 상당하다. 러시아군이 제대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팩트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해서 침소봉대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언론을 대하는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이 좀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류한수 교수님 모시고 최근 러우 전쟁 관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입니다.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했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직함을 좀 소개하자면 현재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승리하기 직전이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 러시아의 그 군사적 우위나 전략적 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사실은 이게 군사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을 텐데 군사 면에서는 러시아가 승리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 군사적 승리가 완전한 정치적 승리로 끝나리란 보장도 없는데 정치적 승리로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완전한 정치적 승리를 과연 거둘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듯합니다. 그러면은 승리를 할 거라고는 보시지만 이게 완벽한 승리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주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지난 3년 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고전해온 것은 사실인데 최근 한 6개월 동안 아주 그 군사적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궁지에 몰린 것이 사실인데요. 그다음에 또 지난한 강화 협상, 네. 평화 협상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도 상대를 해야 되는데 푸틴이 원래 목적했던 수준의 성과를 얻어내면 좋을 텐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좀 좁혀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근본적인 격차와 차이는 있고요. 이것이 그 조정이 된다면은 푸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맨 마지막 그 강화 협상에 서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듯합니다.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군사적인 측면만 따지고 보자면요. 2023년에 그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러시아의 그 방어에 부딪혀서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꾸준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오는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물론 최근이라고 하지만 올해 초가 되겠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고 거의 그 발을 빼는 네. 형국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러시아는 유리한 상황에 처했고 정말로 그 최근 한 달 사이의 전환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가 정말로 꾸준히 하루에 조금씩 그러니까 야금야금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텐데요. 야금야금 서쪽으로 전선을 이동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전선이 상당히 지금 얇아지고 조금 있으면 뚫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 언론 보도로 나오는 내용들과 예, 실제 전황 사이에 예. 가장 큰 괴리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좀 넓게 보자면요. 지난 3년 동안 그 전황 보도를 할 때 네. 그 한국 언론이 실상을 정확히 전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약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 1년, 2년 동안에는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게 뭐랄까요, 상당히 큰 타격을 네. 주었다 내지는 어떤 경우는 압도한다는 식의 인상을 주었었는데 그게 상당히 그 잘못된 전황 보도였고요. 그 러시아에게 확실하게 그 전황의 그 우세가 그 확보된 뒤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실상을 보도하는데 언론이 충분한 소명을 다하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2025년 들어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황 보도를 뭐랄까 좀 사실에 근접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 그 뭐랄까요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상대하다가 그러니까 사소한 전술적인 어떤 패배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격을 가하다가도 저항에 부딪혀서 어떤 그 뭐랄까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그 전황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도 이런 사소한 전술적 승리를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 승리, 그 러시아군의 비교적 그 경미한 전술적 패배를 상당히 그 크게 보도해서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능력이 상당하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제대로 그 전투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뭐 팩트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해서 침소봉대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좀 언론을 대하는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이 좀 걸러서 그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이런 괴리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일단 그 이 전쟁의 가치 판단을 해서요. 러시아는 가해자이고 우크라이나는 피해자다. 사실은 이런 구도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침공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침공을 받는 어떤 측면이 있긴 한데 이런 어떤 그 가해자 피해자의 구도를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과 악, 흑과 백으로 구분해서 러시아는 악이고 그다음에 100% 흑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우크라이나는 100% 백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을 하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전황 보도를 할 때 일종의 편견, 그다음에 선입견 내지는 어떤 그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정확한 실태 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뭐 그 20세기와 21세기 초를 살펴보면 이 러시아 및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여러모로 좀 꼬이고 이렇게 얽힌 어떤 그런 부정적인 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서 비롯된 편견과 선입견이 여과 없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떤 뭐랄까요 그 비합리적인 국가 내지는 어떤 뭐랄까 상당히 그 사악한 측면이 있는 국가 또한 그 러시아군은 오합지졸이다 덩치는 큰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허약한 군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내지는 치우친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러우 전쟁이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예. 이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러우 전쟁 이면에 예. 숨겨져 있는 진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크게 보면은 역시 이것은 진영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냉전 시대의 그 소비에트 진영과 그다음에 그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이 그 반세기 동안 대립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그 소비에트 연방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상당히 국력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반면에 미국은 승리를 구가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 30년 가까이 서방 진영과 러시아 진영의 대립이 그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그 러시아가 어떤 체제 전환의 그 위기를 뭐 극복했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그 넘기고 나서 일정한 안정을 그 가지게 되었고요. 그 안정을 그 이끌어낸 사람이 푸틴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연적 요소라든지 아니면 구조적 요소가 작용을 해서 러시아 경제가 사실은 뭐랄까 상당히 그 전보다는 훨씬 탄탄한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그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 푸틴 대통령이 제 목소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과 다시 그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신냉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적인 서방 진영과 동방 진영의 그 대결이 지난 30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최근에 다시 표면화되었다. 이 계기가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측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이란 것이 무기와 어떤 각종 그 정보 자산이 대개는 다 미국이라든지 서방 진영에서 오기 마련이고, 우크라이나군은 쉽게 말하면 그 병사들만 제공하는 입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선에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대립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 배후에는 미국 내지는 서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두 진영의 대립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쪼그라든 국력을 추스리고 다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러시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 움직임을 제압하려 들면서 결국 그 충돌이 벌어졌고, 2022년도에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었고, 이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놓고 보자면은 이 전쟁이 오래 갈 수 없는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군 뒤에는 미국과 서방이 있었기 때문에 팽팽한 어떤 대결, 소모전, 지구전으로 지금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선에서 예.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는 예. 어디라고 보시는지, 또 그곳의 점령 여부가 예. 앞으로의 이 전쟁의 흐름에 예. 어떤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칠지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달 아니 한 달 사이의 전황만 놓고 보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그 두 도시를 한번 눈여겨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군이 그 뭐랄까요, 그 가지고 있지만 북쪽에는 그 하르키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러시아어로는 하르코프라고 불렸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로 하르키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역시 키이우 수도이겠지만, 키이우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가 하르키우일 텐데요. 이 하르키우가 원래부터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하르키우까지 러시아 군이 점령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우크라이나 동쪽 20%에 해당하는 지역만을 러시아군에게 넘겨주고 근근히 그 버텨오면서 그것을 막고 있었는데, 하르키우를 뺏기는 순간 이 키우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략적인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남쪽으로 보면은 이 오데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이 오데사가 가장 흑해에 연해 있는 가장 큰 도시이고 무역항이고 군사 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전선과 상당히 가깝게 접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군이 앞으로 이 공격의 그 주공을 하르키우로 할지 오데사로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남쪽으로 주공을 돌려서 오데사를 점령하는 순간 그 우크라이나는 바다와의 접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륙 국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주력 산업이 역시 농업이고, 농산물을 그 수출해서 나라 그의 그 무역 수지를 맞추는 국가인데, 이 그 오데사가 그
그 함락되는 순간 그러니까 곡물 수출의 길이 막혀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도시가 어떻게 그 전선에 중점이 되고 어느 쪽이 그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뭐랄까 2025년 중후반에 어떤 군사적인 그 전황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러시아가 상당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서방의 지원이 예. 이 전황에 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서방이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원을 지난 3년 동안 했고요. 하지만 그 직접적으로 그 실무장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는 그 제한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난 그 3년 동안의 그 전황 보도를 꾸준히 그 해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2022년, 2023년에 서방의 그 무기가 그러니까 상대 고성능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된다. 이것이 게임 체인저다. 이 게임 체인저란 말은 이 전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무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무기가 지원이 되면은 러시아군을 몰아낼 수 있다는 식의 그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식의 게임 체인저가 통하지 않은 것이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뭐랄까요? 어떤 무기 하나로 어떤 전체 전황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지나치게 게임 체인저를 과신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러시아군이 뭐랄까요? 이 초반에 그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단기전으로 점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초기에 상당히 그 전술적 어떤 경우는 전략적 그 패배까지 겪으면서 허술한 측면을 보여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허술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러시아군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탄탄한 전력을 가진 군대였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러시아군의 특성이 소모전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전과 소모전에 다른 나라 군대보다 더 강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뭐 러시아나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쟁을 단기전으로 속전속결로 끝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어차피 전쟁이 서방과의 진영 대결이란 측면이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어렵고 또 실패를 했죠. 하지만 그 소모전과 장기전에 강한 측면이 10분 발휘되어서 지난 2년 가까이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그 압박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러시아도 상당히 큰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소모전을 버텨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전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러시아군의 그 소모전 수행 능력, 지구전에 임하는 러시아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완전히 패배할 경우에 국제 질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국제 질서 일단 그 뭐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단은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만 놓고 보자면요. 유럽에서 러시아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 공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호전적이고 팽창지향적인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인들은 특히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방에게 부당한 침탈을 당해왔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력에게 언제라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요충 국가를 서방에게 넘겨주는 순간 침공당할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공포심 때문에 역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에 두는 순간 러시아는 자신들의 최소한의 국가 안보가 확보되었다라고 안심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자국의 국가 안보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패배했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러시아의 국가 안보가 확보됐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때 그대로 전쟁을 멈출 것인가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서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힘을 뻗쳐서 예를 들면 뭐 발트해 3국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몰도바라든지 심하게는 뭐 폴란드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판단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번째 그 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면 이 서유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 러시아에게 또 다른 공포를 느끼면서 엄청나게 군비를 강화하고 네. 국방력을 증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유럽 안에서 러시아와 서유럽의 어떤 대립이란 것이 유지되고 네. 아니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상황이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놓고 보자면 결국은 그 미국의 패권이란 것이 예전 같지 못하다.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금 제쳐두고 그 바이든 행정부까지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란 것이 지역의 강자를 미국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에서 그 중국이 떠올라서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상황.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가 다시 흥기해서 미국의 그 국가적 그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막지 않겠다는 일관된 정책을 펴왔는데요. 만약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뒤에 있었던 미국이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역 강자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이 예전까지 못하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상황이겠고요. 그러면서 푸틴이 원래 구상한 대로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라고 할까요? 여러 개의 극이 존재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좀 전쟁에서 좀 손을 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패전을 할 경우에 예, 이 미국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텐데 예. 앞으로도 좀 트럼프가 계속 이런 입장을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그 전까지의 미국의 일관된 정책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 벗어나서 어떻게 말할까 좀 그걸 뭐라고 하고 영어로 매버릭이라고 하는데요. 매버릭이란 말은 그 농장에 그 갇혀 있거나 아니면 관리를 받는 소나 말을 얘기하는데 이게 탈출을 해가지고 야생화된 어떤 가축을 보통 야생마를 매버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어떤 매버릭 같은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국제 관계의 어떤 그 노선에서 이탈해서 뭐 미국이 꼭 일극 체제를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다극 체제로 가는 것도 사실은 미국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실현될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모습은 예전 같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러시아에게 뭐 비록 예전보다는 유리한 국면을 가질 수 있게 허용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러시아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100%까지 이루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완전히 들어주지 못하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서방으로 힘을 뻗치려는 그런 것은 막아내겠다고 하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종료가 좀 임박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전쟁 종료를 알리는 시그널이 있다면 예.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전쟁 종료, 그러니까 전투는 사실은 종결되거나 네. 아니면 교착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료가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최소한 6개월 내지는 길면 1년이나 2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네. 보긴 하는데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종료가 임박했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 그 우크라이나의 정권이 갈리느냐 이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그 지난해에 그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그 5월에 끝나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 도중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선거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 기간이 한 1년이 됐거든요. 또 그 현실로 따지자면 올해 사실은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러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느냐 아니면은 물러나느냐 이런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것도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선거가 치러지고 누구를 선택할지는 뭐 확실치 않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선택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서느냐 이것을 지켜보게 된다면은 종료가 임박했느냐 안 그러는가를 따져볼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임받지 못하고 물러난다든지 다른 인물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종료를 향해 치달을 것이고요.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심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당히 그 지지부진해지면서 종료의 시점이 상당히 그 뒤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 출연하신 영상 중에 예. 그 한 영상을 보면 앞으로 한국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던데 예.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기회들을 이야기하신 건지 예.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과거의 일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이 국제 정세라든지 어떤 뭐 일을 하지만 구체적인 모든 그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특히 경제라든지 어떤 그 자본 투자에 관한 뭐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요. 뭐 큰 기회가 왔다기보다는요. 어차피 한국은 이게 그 국제 무역을 통해서 뭐랄까 힘을 길러왔고 상당히 내수 시장보다는 국제 시장에 더 큰 비중을 두어왔던 나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국제 무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올리고 유지가 되려면은 국제 환경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국제 환경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저해 요소가 역시 전쟁입니다. 그런데 물론 가치 판단을 해서 침공을 했던 러시아로 응징하고 그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이 전쟁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국제 환경의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만 놓고 보자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그런 면에서 전쟁이 그 빨리 종결이 된다면 이 국제 그 경제가 안정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또 요건이 하나는 갖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한 그 러시아의 경제가 최근에 와서 이 그 동아시아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동아시아와 교류하는 폭을 넓히게 된다면 그 열매란 것이 상당 부분 그 대한민국에 떨어질 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얘기를 넓혀 보자면 이 북극 항로 개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북극 항로란 것이 연해주를 거쳐서 베링 해협을 지나서 북극해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이 경로일 텐데 본격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이 북극 항로 개발에 더 발벗고 나서서 이것이 그 활성화될 것이고 이런 그 뭐랄까요 북극 항로의 활성화가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작용했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그 뭐랄까 무역 루트란 것이 유럽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 그 수에즈 운하를 거치죠. 페르시아만을 나와서 인도양과 동남아 그리고 그 대만 그리고 이 그 한반도 중국, 일본으로 오는 이 루트인데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되면 이 물류의 그 경로가 30% 절감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국제 그 무역에서는 호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요 지금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쟁의 종결은 북극 항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북극 항로의 활성화는 이 동북아시아 특히 대한민국의 물류 내지는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호재를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종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이게 재건에 들어가는 또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죠.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사실 그 러시아하고 지금 한국이 예. 현재 조금 경제 이런 협력이 좀 더 앞으로 절실해질 거다. 예, 예.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 예. 러시아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러시아의 그 전통적인 어떤 국가 정책은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에 네. 치중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뭐 그 러시아라고 하지만 역시 그 지배 주류 민족은 러시아인이고 러시아인들은 스스로를 유럽인으로 제가 생각해 왔기 때문에 유럽에 치중해서 경제의 중점을 유럽에 두고 있었는데 네. 지난 한 길게 보면 한 20년 내지 짧게 보면 한 6, 7년 사이에 러시아의 그 중점이 상당 부분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게 보면요, G7으로 표방되는 그 서방이라고 할까요? 유럽의 경제적 그 비중이 네. 이제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비중이 커져왔던 것이 사실이죠. 따져보면 일단 그 아시아에는 인도가 있고요, 네.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최근 뭐 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동아시아의 비중이 커졌죠. 러시아로서도 이게 당연히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그 눈길을 돌리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한 뭐 우리가 그 좀 어떻게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이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이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도 태평양과 접해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의 시대에 동참하려고 하면 역시 동북아시아 쪽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동북아시아 쪽에 눈길을 돌린다고 했을 때 경제 파트너로 손잡을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자본의 어떤 운용에서 그 러시아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나라가 이런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일 수 있는데 일본과는 사실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전쟁도 했었고 북방 사계도라고 하죠. 영토 분쟁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역시 그 미국의 철저한 그 종속 국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호 관계긴 하지만 너무 이게 우호 관계가 지나쳐서 그 중국에게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내지는 중국의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설정하고 싶은데 중국에게 너무 치중되어서 중국에게 먹혀버린다고 하는 위감이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자면 중국과 그 손잡을 때 약간 찝찝함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찝찝함이라든지 껄끄러움이 없는 제휴 상대자가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랄까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국가가 아닐 수, 정치적으로 아닐 수 있고요. 풍부한 자본력이 있고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거에 러시아가 직접 이렇게 한국을 언급하면서 협력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나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국과 교류하면서 큰 이익을 봤고요. 뭐 대표적인 예가 역시 뭐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 컵라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코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그 러시아 국민 간식거리 내지는 또 국민식품이 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소비재 생산 기업이 러시아에 들어오기를 바랬던 것이고요.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대단히 투자를 했었죠. 지난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어그러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뭐랄까 그 재매각을 통해서 현대라는 대기업이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기아자동차는 지금 진출을 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측면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전 세계의 그 과학 기술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의외로 약한 어떤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소비재가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인데 이상하게 그 자동차 산업에는 별로 큰 투자를 하고 있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틈바구니를 메울 수 있는 가장 적격의 국가가 역시 그 대한민국인데 왜냐하면 그런 소비재 산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각종 그 내구재 산업을 유럽이 그 전까지는 그 제공해 왔는데 유럽과 사이가 틀어지고 유럽과의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서방 기업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기업과 제휴해서 자신들 그 뭐랄까 경제의 빈 어떤 공백을 메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그 기업을 뭐 일일이 열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로의 그 빈 구석을 메워주는 관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게 좀 뒤틀어지면서 소원해진 어떤 측면이 있지만 이 잘만 그 한다면은 이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전쟁 이전의 관계로까지 복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러시아도 겉으로 아주 뭐 드러내놓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쿠라고 하죠. 네. 배후에서는 계속 실무 협상을 하면서 제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었기 네. 때문에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러시아의 관계를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그 긴밀하게 유지할 기조를 띠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에서 국제 외교 관계를 그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그 브레인 중에 위성락 네네. 그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러시아 대사를 지냈었고 러시아 정치학의 그 전문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 복원의 다리 역할을 뭐 위성락 그 지금 직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의원 내지는 그분이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좀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분야가 어디라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소비재가 소비재. 상당히 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락이라고 하는 상품 내지는 초코파이라는 상품이 러시아의 그 국민 그 간식거리가 네.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수준으로 팔리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 기업이 사실 지금 3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에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 그 한국 차가 차지하고 있던 지분을 사실 중국 기업에게 네. 거의 다 뺏긴 상황인데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제가 그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한국의 그 요즘 그 뭐랄까요 그 주력 그 품목이 그 방위 산업으로 많이 네, 맞습니다. 갔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방위 산업체가 비약적인 그 기술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그 요인도 사실은 그 전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한국의 방위 산업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더더욱더 이런 측면에서 그 뭐랄까요 또 다른 그 수준의 더 높은 수준의 제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 지금 상당히 그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역시 그 우주 개발입니다. 네. 우주 개발이란 것이 또 이 방위 산업과도 연결이 돼 있을 텐데 한국이 자체 그 우주 개발에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이고 기간을 줄이고 할 때 역시 또 한 번의 어떤 그 선진 기술 보유국과 제휴를 해야 될 텐데 그 대상이 러시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술 이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뭐랄까 훨씬 더 뭐랄까 열려 있는 네.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그런 그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도 활발한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 이제 종전 이후에는 이제 기회가 열리는 건데 예, 이러한 돈 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 한국 정부나 기업 또는 예. 이렇게 개개인의 이 투자자분들이 예. 지금부터 좀 준비하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죠. 투자라든지 뭐 어떤 뭐 주식 이런 부분 너무 그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 그 아무리 그 한국이 뭐랄까요, 러시아와의 어떤 교류와 제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위닝 게임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등을 돌려버리면 이게 그 불가능할 것인데, 또한 많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를 비관적으로 내지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네. 밀착을 해서 맞습니다. 거의 그 준동맹 수준으로까지 갔는데, 북한과 그 친해진 나라를 우리가 그 왜 그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북한과 그 러시아가 최근에 밀착 관계가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더더욱더 러시아와 한국이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껄끄러운 존재를 통제하고 제어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러시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가 그 북한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더 그 제휴 관계를 가져야만 러시아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또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 주위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러시아 외교의 특성, 정확히 말하면 그 푸틴 대통령 행정부의 일관된 노선이 분쟁 지역에서 그 분쟁 당사자가 되는 두 나라와 동시에 어떤 외교 관계를 추구한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에 러시아는 한국과 대한민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네. 하고 있었고, 북한과도 전통적인 관계를 깨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나쁘게 말하면 양다리지만 네. 좋게 말하면은 그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게 지난 그 윤석열 그 대통령 행정부에서 상당히 어그러질 측면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복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래야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잘만 구슬린다면 충분히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밀착하면서 서로의 그 이해관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큰 그림을 놓고 러시아와 한국에 관련된 경제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 러우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또 예. 이 향후 러우 전쟁 종전에 예.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로 흥미롭고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이든과 그 비교를 해보면 좀 네.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바이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바이든 이전의 미국 정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양당제 국가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과 공화당. 그 공화당이 있고, 이 두 당이 계속 그 대립하고 대결하면서 미국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미국 내정에서는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대립을 해왔지만, 외정이라고 할까요? 국제 관계에서는 사실은 두 당의 차이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일극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어떤 패권에 도전하는 지역 강자 내지는 또 다른 열강을 인정하지 않겠다. 반드시 거꾸로 트리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었고요. 그리고 한때는 일본이었죠. 일본의 경제력이 그때 버블 경제, 네. 거품 경제라고 하던데, 그때 뭐 일본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 결국 그 플라자 협의라고 하나요? 그 외환 정책을 통해서 그 일본을 주저앉히는데 네. 또 미국이
결국 성공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그 러시아가 다시 힘을 키워서 유럽에서 자기 지분을 그 다시 요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대리전을 치러왔던 것이 지난 그 바이든 행정부까지의 상황인데, 이것을 근본적일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상당 부분 벗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트럼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자면요, 전직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부시라든지 아니면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공화당 골수 정치가들인데, 이분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중립을 지키거나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요, 트럼프란 사람이 후보가 미국의 전통적인 그 대외 노선에서 벗어나서 그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일극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그런 일극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 기를 쓰고 애를 쓰다가 미국의 내정이 망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미국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일극 체제를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극 체제를 용인해 버리자. 그리고 여러 개의 극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극이 미국이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서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러시아가 유럽에서 지역 강자가 되는 거, 이거 인정해 주자.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차지하게 내버려 두자. 또 그래도 상관없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면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더 편한 상황, 그다음에 힘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그 모은 힘을 동아시아에 투사해서 중국을 주저앉히자,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좀 정치학자들의 말을 따르자면 그 뭐랄까, 예전에 그 키신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 그 소련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 국제 정책을 그 짰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그 당시에 그 냉전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압박을 하자.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수교를 해서 소련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그 주요해서 냉전이 결국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역키신저 전략을 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소련을 주저앉히려고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 2020년대에는 반대로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소련에 해당하는 러시아와 제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입장의 어떤 그 조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결국 그 트럼프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지켜오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그 자산이 아니다. 네. 이것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러시아와 우호관계 내지는 최소한 그 분쟁하지 않는 관계로 이끌어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축적된 힘을 동쪽으로 보내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제 분쟁에, 적어도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 분쟁에서 미국이 다 그 철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주 상황이 설명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란을 견제 내지는 이란의 어떤 그 체제 변화까지도 시도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과연 그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의 국제 분쟁에서 발을
뺀다는 입장이라고 분석을 해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 뭐랄까 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을 일관된 정책을 가진 어떤 정치가라고 보다는 상당히 돌발적이고 네. 어떤 그 원칙이 없는 것이 원칙이 네. 라는 어떤 그런 또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그 분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분쟁에서 또 한번 트럼프가 얼마만큼 좀 잡기 힘든 정치가인가를 또 한번 느낍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럽 등 이제 각국의 예. 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예. 좀 축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예.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 또 이유가 있다면 어떤 예, 이유 예. 때문에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에 그 서방이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그 지원을 해주면서 러시아를 견제해 왔는데 올해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은 상당 부분 내지는 실질적으로 발을 뺀 상태죠. 네. 여기서 그 영국, 프랑스, 독일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이 빠져나가서 생긴 공백을 대신 메워야 되느냐 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됐을 텐데 현재까지는 서방 국가들은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공백을 자신들이 메워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원 규모가 네.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넘어가게 아니면 무너지지는 않게끔 이 서유럽 국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사실이 이게 남을 도와주려면 일단 자기네 곳간이 좀 든든해야 되는데 그렇죠. 서유럽 국가들의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네. 때문에요. 과연 그 지속적으로 이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공백을 메워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어떤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가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서유럽이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거의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을 할 때 어느 순간 그 서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이런 식의 그 뭐랄까요 지원이 우리에게 뭐가 그 득이 되는가라는 식의 그 반발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반발을 등에 업은 내지는 이용하고 활용하는 세력이 집권하게 된다면 또 다른 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독일에서 기민련과 그 3인당의 연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강력히 그 도전하는 세력으로 독일 대한당인가요? 하는 그 신생 정당이 있는데 이 신생 정당의 입장은 우크라이나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일 텐데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 독일 대한당이 집권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런 식의 그 독일 내부에 아니면 그 서유럽 국가 내부에 어떤 불만이 축적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럽 사람들이 그 유럽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렇게 전쟁의 이제 무게추가 조금 예. 러시아 쪽으로 더 기울게 되면서 예.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금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젤렌스키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역시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겠죠. 전쟁이 이긴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그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고 오히려 그 성공한 대통령으로 아니면 그 국가를 지켜낸 그 수호자의 그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장기 집권까지도 누리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지고 있고 내지 최소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상황을 앞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 환경도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뭐 트럼프와는 상당히 지금 뭐랄까 껄끄러운 관계였고 최근에 그 뭐
독일의 신생 총리 메르츠 총리라든지 영국의 그 슈타머인가요? 그런 총리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 국가들의 정권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결국 그 전쟁과 연관된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네.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제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력을 총동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부만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러시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근히 그러니까 제한전을 펼치는 러시아와 총력전을 펼치는 우크라이나가 맞붙으면서 근근히 대등한 내지는 아주 그 일방적인 전쟁이 그 아니었었는데 이 총력전도 사실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총력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어떤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총력전을 벌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 총력전의 기본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 전선은 와르르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뇌리에 지금 각인돼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에서 예, 이제 유럽이 예. 그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지만 예,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죠. 예. 네, 이런 전쟁의 상황을 예.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유럽의 에너지 문제는 예.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실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간 제가 알기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그 재생 에너지 활용을 더욱더 이제 증대하려고 할 텐데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인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완벽하게 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전까지 그 독일이 전쟁 이전에 아니면 한 뭐 최근 한 그 5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아주 그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고 그런 호황을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적절한 제휴 관계를 통해서 그 메르켈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잘 다독이면서 그 반대급부로 값싼 그 러시아의 천연 가스를 수입해 와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상품 경쟁력을 키워서 사실은 상당히 큰 재미를 봐왔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은퇴를 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러시아의 그 값싼 에너지가 수입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독일 경제가 망가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역시 미국에게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비해서 3배, 4배 비싼 그걸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죠. 그래서 뭐 에너지가 결정적인 어떤 충격으로 다가가서 그 서방 경제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그 압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그 경쟁력 약화로 네. 그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서유럽 경제가 좋지 맞습니다. 않은 상태일 네. 텐데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경제적인 실리만 따지자면 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리만 따지자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져야 될 텐데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다 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런 경제 부담 내지는 저해 요소를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서유럽 그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의 불안 요소가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예. 또 지금처럼 러시아가 우세인 상황이 계속 길어질수록 예, 예. 이게 유럽 경제나 안보에 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크게 보면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나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좀 빠져나갔지만 서유럽 사람들이 볼 때 이 전쟁을 지속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속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러시아가 과부하가 걸려서 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좀 사실 숨도 차오르고
그 힘든 건 사실이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은 이 서유럽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뭐 이 사실은 뭐 나름대로 다 그런 그 주판을 튕기면서 속셈을 해서 그 입장을 정했을 텐데 저는 굳이 그 뭐랄까 예측을 하거나 판단을 한다면 이 뭐랄까요 좀 더 잘 참고 버티는 데에서는 서유럽보다는 러시아가 더 잘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러시아란 나라의 그 어떤 역사를 살펴보면요, 힘든 상황을 참고 버티는데 아주 그 특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굳이 그 누가 더 숨을 참고 오래 버티는가를 따져보라고 하자면 저는 러시아를 택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좀 불확실한 국제 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예. 개인 투자자들이 예. 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거나 예. 또 예.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 이게 좀 포지션을 좀 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로 그 투자라든지 이런 그 뭐랄까 뭐 주식 내지는 경제 운영에 관해서는 뭐든 뭐 말을 보탤 수 있는 어떤 식견이 없는데요. 네. 아주 뭐 크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G7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경제 강국들의 지분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뭐 사실은 절대적인 축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G7 국가 이외의 경제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서유럽의 활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국제 관계 변화의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축소의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반면에 그 G7 이외의 국가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브릭스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글쎄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중국을 포함할 수 있겠고요. 아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브라질 이런 것처럼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강국들일 텐데 이 강국들이 처음에는 느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그 브릭스 체제일 텐데 지난 10년 동안 이 비합적으로 성장을 해서요. 지난 해에 이 브릭스 총회가 러시아의 그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는데요. 정말로 호황리에 성료가 됐고요. 네.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회원국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기를 브릭스 체제에 받아달라고 하는 국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느슨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끈끈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이고 그 브릭스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강국들의 경제 규모가 또한 또 지난 5년 동안 훨씬 더 커졌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날 그 국제 경제에서 기축 통화가 역시 달러일 것이고 달러 다음에 역시 유로일 텐데 달러의 그 위력이 예전까지 못하고요. 또한 서유럽 경제가 워낙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도 상당히 힘이 떨어졌는데 그에 반해서 이런 그 달러라든지 유로를 대체하는 기축 통화 체제로서 이 브릭스 체제가 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릭스 체제를 무시하는 순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아주 세세한 어떤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거시적으로 G7의 어떤 위력이 위상이 줄어들고 브릭스 체제의 위상이 커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어떤 판단을 한다면 적어도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네.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그 한 역사학자의 야매 투자 네. 그 조언을 걸러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국제 관계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그 언론 보도라고 하는 그 프리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 언론이
이 국제 그 정치라든지 아니면 변화를 보도할 때 너무 잘못된 그 정보가 많이 그 제공이 된다. 이걸 해왔는데 어느 순간은 약간 좀 그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이란 것은 네. 어쩔 수 없이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고 상당히 일정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네.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국제 정세라든지 변화를 볼 때 어떤 언론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보는데 이 안경이 오목 렌즈냐 볼록 렌즈냐 아니면은 그냥 렌즈냐 아니면 색깔이 들어간 렌즈냐 이 사실을 알면은 네. 내 눈에 들어가는 그 외부 세계의 모습을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 교정한다든지 보정을 해서 조금 더 팩트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걸러서 그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접하는 지혜를 아니 슬기를 가지게 되면은 언론의 어떤 편파성이라든지 어떤 그 편향성을 걸러내서 조금 더 그 팩트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